2025년의 어느 늦은 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라 불리는 곳을 걸어봅니다. 한때는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인파로 북적이던 이 거리에 지금은 적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에는 빛 바랜 임대문의 현수막만이 흉물스럽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가게 내부에는 황급히 떠난 주인의 흔적, 뜯겨나간 집기들이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명동이나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의 주요 도시, 심지어 동네 골목 상권까지 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셔터를 내리던 기업들의 모습을 2025년 거리의 식당과 카페에서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거대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굉음이 들렸지만 지금은 골목마다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임대문의 현수막은 단순한 빈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 한 가족의 생계가, 그리고 지난 수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무언의 부고장입니다. 한국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기업에서 밀려난 가장들이, 취업문을 뚫지 못한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이 바로 이 거리의 점포들이었습니다. 자영업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불완전한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거대한 완충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전판이 굉음을 내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한계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손님들은 고물가에 지갑을 닫았고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는 남은 마진마저 잠식해버렸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데이터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르는데 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고착화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영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티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도 갚을 능력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춰 건물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공실로 비워두는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공실의 역설 속에서 상권은 더욱 황폐해지고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이 없어 야반도주를 택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막한 풍경 이면에 감춰진 경제적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자영업의 붕괴가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냉철하게 분석하려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는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거리의 현수막보다 금융 데이터에서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시그널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50조 원을 돌파했다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대출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었다면 2024년 이후의 대출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메우기 위한 생존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입니다.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장님들이 저축은행, 카드론, 심지어 대부업체로 내몰리면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03년 카드 사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뇌관이 기업이나 소비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누적된 고물가는 대중의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오피스 상권의 지형도를 바꿨습니다. 직장인들이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이나 저가 커피로 몰리면서 중저가 음식점들조차 매출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매출은 급감했는데 원자재 가격, 전기료, 가스비 등 고정비용은 폭등하는 비용, 압착 커스, SEC 현상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한계,
자영업자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는 분석은 이 시장이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징후는 폐업의 역설입니다. 거리에 임대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정리가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들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폐업 시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의 위기가 단순히 개별 상점의 흥망성쇠를 넘어 가계 부채 부실화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훼손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괴사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불황의 파도가 아니라 자영업을 둘러싼 생태계 자체가 거대한 가압실처럼 변해버린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먼저 작동한 파괴 기제는 수익 구조의 왜곡입니다. 과거 자영업의 공식은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는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가 중간 유통을 장악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30% 가까이를 수수료와 배달비로 지출하는 플랫폼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 에너지 비용 급등이라는 비용의 역습이 더해지며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을 영구적으로 초과하는 상태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진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임대료는 왜 요지부동일까요? 여기서 부동산 금융의 냉혹한 논리가 작동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 수익을 수익률로 나눈 자본 환원율, 차불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100만 원 낮추는 것이 당장의 현금 흐름 감소에 그치지 않고 건물 매각 시 수억 원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더욱이 많은 상가 건물이 높은 담보대출을 끼고 매입되었기에 임대료 인하는 곧 은행의 담보가치 재평가와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마진, 컬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결국 건물주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공실이라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는 버티기 게임에 돌입했고 임차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공실의 역설이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은 부채의 질적 변화와 민스키 모멘트의 도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당시에는 산소 호흡기였으나 지금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 상태는 이자만 겨우 갚는 투기적 금융, 스페큘레이티브 파이낸스 단계에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폰지, 금융 폰지, 파이낸스 단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임계점에서 자산 가격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빚을 갚기 위해 투매가 시작되는 붕괴의 순간, 즉 민스키 모멘트가 골목 상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의 임대 문의가 넘쳐나는 진짜 이유. 바로 복합적인 경제 모순이 폭발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과연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시야를 세계로 돌려보면 자영업의 붕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경제 위기의 전조 혹은 결과물로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일본의 셔터거리 슈터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인구 고령화와 장기 불황이 겹치면서 일본 지방 도시의 상점가들은 문을 닫은 채 셔터만 내려진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일본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언젠가 회복되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 적자를 감내하며 버텼지만 결국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 소멸과 구도심 상권의 몰락은 30년 전 일본의 모습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으로 눈을 돌려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소매업의 종말 리테일, 에이퍼캘립스이라는 용어가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아마존을 필두로 한 이커머스의 급성장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초토화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의 하이 스트리트, 상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대형 쇼핑몰마저 공실로 넘쳐나는 현상은 현재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플랫폼 공룡에 잠식당한 한국 유통시장의 상황과 판박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미권은 자영업자 비중이 6% 내외로 낮아 그 충격이 노동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반면 자영업 비중이 20%에 달하는 한국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태풍과도 같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유럽과 남미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부채와 소비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긴축 재정과 세금 인상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고 구매력을 상실한 시민들이 지갑을 닫자 자영업 폐업률이 30%를 넘나드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같은 고인플레이션 국가들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생필품 이외의 모든 소비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겪는 런치플레이션과 내수 부진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 소득 감소가 자영업 매출 증발로 직결된다는 메커니즘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위기였다면 2025년의 위기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래로부터의 위기라는 점에서 과거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단순히 거리의 풍경이 을씨년스럽게 변하는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하부 구조가 침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충격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인 제2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입니다. 상가 공실률의 지속적인 상승은 건물주의 임대 수익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곧바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로 직결됩니다. 이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실은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와 맞물려 복합적인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 1,0조 원이 부실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경제에 가했던 타격과 비견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지닙니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 회수에 나서면 자산 가격은 급락하고 이는 다시 담보가치 하락과 대출 회수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올 것입니다. 실물 경제와 고용시장에서의 타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참혹합니다. 자영업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감당하지 못한 인력을 흡수해 온 거대한 고용의 저수지였습니다. 사장님이 무너지면 그 가게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습니다. 최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실업률 상승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소득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지갑을 더욱 닫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시장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소비 절벽의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내수가 무너지면 수출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붕괴가 국가 재정에 미칠 장기적인 부담입니다. 중산층의 한 축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비용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증하는 구조적 불균형,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결합하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의 몰락은 개별 사업자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허리가 끊어지고 중산층 기반이 와해되는 국가 경제 체질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임대문의 현수막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노수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계는 멈춰버린 듯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캐치 22의 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질식해가는 자영업자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현장의 비명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가는 1,4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 불안을 자극하고 겨우 진정세에 접어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는 거시경제적 공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푸드과의 금리 동조 압박 속에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 현실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가혹한 형벌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기조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정책이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었다면 2025년 현재의 정책은 사실상 질서 있는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선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며 부실 차주의 채무 탕감과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모든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음을 시인하고 회생 불가능한 한계 차주들을 시장에서 도려내 연쇄 부도를 막겠다는 꼬리 자르기식의 고육지책입니다. 또한 폐업 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몇백만 원의 철거비 지원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책이 진통제 처방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생태계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금융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즉 도덕적 해이모럴, 하살,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더욱 과감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냉혹한 시장의 자정 작용에 맡겨 대규모 파산의 파도를 감내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심판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 시간에도 거리의 임대문의 현수막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철저히 폐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자영업이 부동산 임대업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콘텐츠 비즈니스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의 경험을 파는 쇼룸이 되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팬덤을 통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전략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또한 고정비의 탐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운사이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평수보다는 1인 운영이 가능한 초소형 점포, 키오스크와 자동화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예약제를 통한 재고 관리의 극대화가 남는 장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생존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잘 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적자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빚을 늘리기보다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손절매, 스톱러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폐업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파산을 막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폐업 지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출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영리하게 생존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만이 이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시 밤이 깊은 거리에 섭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수많은 임대문의 현수막은 지난 고성장 시대 우리가 맹신해왔던 성실함이 곧 성공이라는 신화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깃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대한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예슴 어론되게 예슴 공영. 분명한 것은 과거의 호시절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는 거리의 무거운 침묵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세상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판을 짤 것인가? 굳게 닫힌 셔터 앞, 아직 꺼지지 않은 어느 작은 가게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자영업의 내일을 다시 고민해 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싹은 언제나 그 폐허의 틈새에서 다시 자라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